너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알아? 권력, 진실? 웃기지 마. 넌 그냥 입으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거짓말쟁이야. 그래, 나 거짓말했어. 근데 최소한 넌 그렇게 살아볼 용기도 없잖아. 내 평생 진짜였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너 같은 여자는 조선의 재앙이야. 그럼 지켜봐. 그 재앙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는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여자라 불렀어요. 근데요, 이상한 건 그 거짓말이 점점 진짜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나는 박규선이라고 해요. 조선 한양, 정확히는 창덕궁에서 동쪽으로 세 골목 떨어진 인사동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부촌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조와 병조를 오가며 벼슬한 집안이라 집안 어른들 중엔 대감마님 소리를 듣는 분이 셋이나 있었죠. 그런 집 딸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금가루 떨어지는 밥상을 받으며 살았어요. 비단 치마를 입고도 마음 편히 흑장난 한번 못 해봤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18, 음력 3월 꽃샘추위가 끝나기도 전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가마안은 촛불 냄새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신랑은 예조참에, 이름은 남도윤. 나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얼굴은 반듯했고 입은 단정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도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더군요. 어쩌면 그때부터 알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과는 평생 마음을 나누기 어렵겠구나. 혼례 후 얼마 안 돼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 결혼, 사랑이 아닌 동맹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땅을 가지고 있고 도윤의 집안이 관직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래였던 거죠. 그런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 한켠이 무너졌지만 올 수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운명은 시집가는 날 결정된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1년은 그저 조신한 며느리 역할에 집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갈한 분이셨지만 늘 비교하듯 말씀하셨어요. 도련님 댁 며느리는 소반도 직접 차린다더라. 같은 말들이요. 남편은 거래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엔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잠시 들르는 수준이었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어요. 혼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허전함이 점점 커졌어요. 낮에는 하녀들과 뜨개질하거나 다과를 먹고 밤에는 등불 아래 책을 읽었지만 그건 그저 시간을 죽이는 방법이었지 진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웃 사는 최대감 댁 며느리 명희 언니가 차회에 나가자며 권유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차회가 열린 곳은 정릉에 있는 송 가문의 정자였어요. 양반과 여인들 15명쯤 모였는데 다들 한껏 단장하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선 담소도 나누지만 진짜 재미는 이야기였어요. 누구 남편이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느니,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느니, 심지어는 어느 사찰에서 여승이 기이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까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모임에 나가다 보니 나도 어느새 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꾼 꿈인데요. 하며 말을 시작했죠. 그 꿈이 어찌나 그럴듯했는지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며.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여자가 되었고 한양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박창의댁 부인은 도깨비 이야기를 진짜처럼 얘기한대. 꿈으로 미래를 본다는 말도 있어. 근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여자야. 눈빛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시선이 점점 바뀌었어요. 처음엔 입담 좋은 여인이었는데 이젠 이상한 여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진짜 이상해진 건 그 다음부터라는 걸. 그날은 음력 5월, 정확히는 단오를 넘긴 다음 주였어요. 한양 기온은 이미 한여름처럼 후끈했지만 송가문 정자 안은 대나무발을 내려 시원한 바람이 돌고 있었어요.
다들 손에 부채 하나쯤은 들고 은은한 매실차에 전과 송편을 곁들인 그런 다과회였죠. 그 자리는 예전부터 정기적으로 모이던 이른바 귀족 부인들의 은밀한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명희 언니, 효진댁, 정서방댁, 그리고 처음 보는 몇몇 낯선 얼굴까지. 그날은 특히 이야기 열기가 뜨거웠어요. 탐내도 보셨죠? 거기 해녀들 숨도 안 쉬고 바다 밑에서 조개를 캔다잖아요. 정서방댁이 부채를 펄럭이며 말했어요. 그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요, 우리 이모부가 탐나에 계시는데 거기 해녀 중 하나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너무 피곤해서 바닷속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더래요. 효진댁이 혀를 끌끌 차며 이어받았죠. 모두가 정말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걸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안달이 났어요. 뭔가 더 자극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입에서는 술술 나왔어요. 마치 내가 그 일을 정말 겪은 사람처럼요. 사실은요, 저한테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수련이라고 했죠. 그 애가 17되던 해 남산 근처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나를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한강에 몸을 던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나도 그 시선을 즐기면서 말을 이었죠. 놀랍게도 그 애가 3년 뒤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시간 속을 걸어 나온 것처럼요. 그 애 말로는 죽은 게 아니라 강의 밑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이름도 말도 기억도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일부는 입을 가리고 탄성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건 귀신 얘기 아니야? 한강에 빠졌는데 살아 돌아온다고? 그때 낯선 여인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여인은 평소 조선팔도 기이한 일들을 수집하고 다닌다는 최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박 부인, 그 이야기는 너무 정교해서 진짜 같은데 진짜예요? 나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어차피 다 여기선 진짜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 순간 명희 언니가 부드러운 말투로 끼어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규선아. 넌 왜 늘 너 주변에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생기는 거니? 지난달엔 꿈속에 선녀가 나왔다더니 이번엔 친구가 한강에서 돌아왔대? 그 말에 잠깐 머쓱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었어요. 분위기를 넘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도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호기심 반, 의심 반. 게다가 그 최 여사는 다음 날부터 내 주변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음력 6월 12일, 장마가 지나고 난 후 유난히도 맑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죠. 우리 집은 창덕궁 뒷골목, 율곡로에 접해 있는 꽤 넓은 기와집이에요. 밤이면 하녀들까지 잠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늘 그렇듯 나는 안채 작은 다실에서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뒷문 쪽에서 딱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이 문을 건드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다는 거려. 몸이 얼어붙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은 채 숨만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싸늘했어요. 손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급했죠. 바깥의 보물 어디 숨겼지? 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보물이다니요? 그런 거 우리 집엔 없어요. 아니, 적어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 다과회에서 했던 그 이야기?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요. 그건 그냥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한 얘기일 뿐이에요. 웃기지 마. 박규선, 내가 한양에 귀신이 내려준 지도가 있다더라. 그걸로 숨겨진 재산 찾았다면서?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 남자가 소리치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난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치마가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남자는 화가 난 듯 이리저리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귀중품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제발 그냥 가져가세요. 금은 다 드릴게요. 근데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묻고 남편의 서류함까지 뒤진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어요. 하인들이 나를 발견했을 땐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나는 손목이 묶인 채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조정에서 급히 돌아왔지만 그에게도 사실대로 다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괜히 거짓말을 퍼뜨린 탓이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명희 언니가 나를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죠. 그 얘기 들었어. 집에 도둑 들었다면서? 혹시 그 이야기도 너 때문이야? 무슨 뜻이야? 한양에 소문 돌고 있어. 내가 옛날에 얘기한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비밀.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많더라. 누가 그러더라. 넌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수백 가지 생각이 엉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젠 그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퍼지고 있었고 그게 나를 진짜 위험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건데?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아니야.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난 이제 이걸 기회로 바꿀 거야. 기회. 지금 이 사단이 나서도 또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만들어낼 거야. 명희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실망도 있었지만 어딘가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넌 진짜 이상한 여자야, 규선아. 그 말 이제 칭찬으로 들린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가 묶인 채로 발견된 그 사건 말이에요. 한양 안에서는 하루 만에 소문이 퍼졌어요. 조선의 중심과 바가에 도둑이 들었고 여주인은 무사했지만 금은보화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이나 걱정보다는 궁금함에 가까웠어요. 그날 이후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박규선이 말이야. 사실 박문수 어른과 먼 친척이라더라. 그 여자가 안다고 한 도사. 사실은 밀지를 주고받는 내통자래. 거기다 그날 밤 도둑이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기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 소문을 부인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 이용하면 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몇몇 사람에게 족보 한 장을 슬쩍 보여줬어요. 박문수 어른과 우리 가문 사이에 아주 옅은 핏줄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번지는 소문 덕에 어느 날부턴가 사원부에서 일하던 이 대감이 다과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의금부 관리도 나를 슬쩍 불러 차 한 잔을 청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가볍게 이야기 하나를 풀었죠. 누가 누구랑 몰래 서찰을 주고받는다든지 어떤 기방이 최근 벼슬아치들과 자주 엮인다든지. 사실 대부분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음력 7월 3일. 달이 둥글게 떠오르던 밤. 집안 하인들도 다 잠든 시간에 안채마루에 나와있던 나를 누군가 조용히 불렀어요. 박 부인.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탈도 위협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도둑보다도 서늘했어요. 누구시죠? 우리는 서로 이름을 묻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 남자는 작은 자루 하나를 내밀었고 안엔 묵직한 은전이 들어있었어요. 대신 이 다음 정기 모임에서 형조 쪽 얘기를 조금 흘려주시죠. 작은 소문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어디를 드나든지 누가 누구를 피해 다니는지 같은 거요. 나는 그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의 묵묵한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매달 음력 보름 전날 달이 밝은 밤에만 나타났어요. 말도 짧고 질문도 없었지만 원하는 건 정확했어요. 그날 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규선 부인,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 만남을 알리거나 정보를 바꾸어 흘린다면 그는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는 웃으며 속삭였죠. 그땐 박문수 어른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거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경고하는 거요. 당신은 지금 위험 속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나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밤의 긴장과 교환, 그 묘한 힘의 균형에 취해 있었어요. 며칠 후 명희 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내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분위기가 이상해. 너 요즘 너무 조용한데도 이상하게 눈에 띄어. 나야 뭐 늘 조용했지.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야.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의심해? 나한테 실망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 너 그렇게까지 위험한 쪽으로 갈 줄은 몰랐어. 난 내 위치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넌 이해 못해? 그게 진짜 너야?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그 순간 진짜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음력 8월 20일,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이상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다과회에 나가지 않았고 안채에서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하인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부인, 큰일 났습니다. 박문수 어르신이 지금 대문 앞에 오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분이 정말 생각할 틈도 없이 곧장 대문 앞에 나갔죠. 그리고 거기 정말 그분이 서 계셨어요. 조선 팔도의 부정을 바로잡는다는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분. 그분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박규선 부인, 들으니 내가 당신의 먼 친척이라더군.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식은 땀이 목 뒤로 흘렀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죠. 그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과장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말도 많지 않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죠.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 족보 위조, 퍼뜨린 소문. 나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처음엔 단지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돼서 그분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이 모든 게 드러나고 나는 파멸할 거라고.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엔 이미 거짓이 너무 많소. 대신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당신이 그렇게 얻은 그 위치, 그걸 제대로 써보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조선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게 비록 거짓에서 시작됐다 해도 그 끝이 진짜가 될 수도 있을 거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면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진짜 뭔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부인, 이제 진짜를 선택할 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가짜로 남을 뿐이요. 그 후 나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예요. 누군가는 나를 위험한 여자라 하고 누군가는 천재적인 정치가라 하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규선이 아니에요. 조용히 책이나 넘기며 하루를 보내던 여인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로잡던 그 여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달 밝은 밤이면 한양 골목길 어딘가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보인다고 해요. 벼슬아치들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움직이는 듯한, 그리고 언제나 그 입꼬리에 미소 하나를 걸고 있다고 하죠. 그게 나냐고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이 한마디만 남기고 싶어요. 이 세상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도 있고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실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있어요.